안녕하세요. 알 형태 솜석기를 만드는 거대한 야크 털 깎기의 발표를 맡은 박찬엽입니다. 제목은 주요 내용을 다른 제목으로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커뮤니티, 오픈소스, 사이드 프로젝트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제 경험을 좀 공유 드릴까 해요. 저는 박찬엽이라고 합니다. 지금 육아를 하고 있는 평범한 개발자고요. 쿠버네티스나 에메롭스, 그 다음에 인프라, 데이터 분석, 이런 여러 키워드에 관심이 있고, 중심을 가지고 있는 키워드는 자동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 연락하시는 방법은 슬라이드에 공유를 해놨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성심성의껏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소개는 저의 주캐였고요. 제가 이번 발표 내용에 중심적으로 설명드려야 될 거는 저의 부캐인 박 박사에 대한 맥락이기 때문에 박 박사 소개를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박 박사는 데이터 주제에 관련된 전문 팟캐스트를 표방하고 있는 데이터홀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저의 닉네임입니다. 거기서 소개할 때는 자동화 생각에 뇌가 기계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발표에 많이 등장하게 될 커뮤니티인 코딩 맛집에서 운영진을 맡고 있고요. 포콘LP라고 하는 오픈소스 개발 및 유지 보수를 하고 있는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코딩 맛집은 다양한 사람들이 정보 교류와 네트워킹을 위해서 모인 커뮤니티이고요. 구글 디벨로퍼 익스퍼트이신 박찬성님께서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아,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 디스코드라는 커뮤니티 도구, 슬랙과 비슷한 도구를 사용해 보시고 싶으셔서 시작했다고 알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해 주시고, 또 특히 커뮤니티 활동을 활발하게 해주시고 계시는 권경모님께서 참여하시면서 저도 알게 됐고,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사이드 프로젝트, 다양한 개발 관련 소식 공유, 그 다음에 각자 필요한 개발에 관련된 여러 스터디, 개발이 아니어도 뭔가 서비스를 개발할 때 필요한 스터디들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발표 자료 오른쪽 아래 아이콘이 3개 있는데요. 3개 모두 링크로 동작하는 것이니까 관심 있으시면 클릭을 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운데 슬라이드에 대한 위치, 링크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 클릭하시면 동작하는 하이퍼링크입니다. 그리고 제 부캐 이름을 만들어준 데이터홀릭 팟캐스트를 소개 안 드릴 수 없는데요. 19년 4월에 시작한 데이터 분야 전문 팟캐스트로 현재 김 팀장, 앨리스, 그리고 저 박 박사가 패널로 주제 발표를 할 때도 있고 게스트를 모시고 녹음을 할 때도 있습니다. 현재 팟빵에서는 2,500여 명 정도, 그리고 유튜브에는 3,800명 정도의 구독자분들을 모시고 방송을 계속 매주 월요일 자정에 내고 있는 중이고요. 여러 기업의 채용 방송, 게스트 방송 진행해왔고 많은 분들께 관심 있는 주제로 방송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데이터홀릭의 후원 계좌도 있기 때문에 혹시 들으시는 분들이 관심 있으시고 듣고 좋으시면 좀 부탁드리겠고요. 기업 강의, 체험 방송 언제든지 문의 활짝 열려 있으니까 data홀릭4@gmail.com으로 메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아이콘입니다.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제가 부캐로서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장점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커뮤니티 활동 많이들 하세요. 오픈소스 활동 하세요. 라고 여전히 말을 하고 다닙니다.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얘기하세요. 그런데 막상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 그런 좋은 거 있지.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확 와닿거나 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는 거 보니까.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들도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는데 항상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왜 이걸 열심히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걸 좀 더 설득을 잘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걸 왜 하고 있는가를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혹시 그냥 저는 단지 운이 좋았던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분들에선 뭐 도움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내가 뭐하러 하냐?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저는 정말 우연치 않게, 정말 운이 좋게도 이익이 생긴 거죠. 그래서 짤방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겁나 운 좋은 인간들의 조언들을 제발 듣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로또 당첨자가 전 재산을 짜내서라도 로또를 사라고 이건 진짜 되던데? 라고 조언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제가 커뮤니티 하세요, 오픈소스 하세요라고 말하면 이런 식으로 들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실제로 운이 좋아서 커뮤니티 활동 덕분에 혜택을 얻은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거 직접적인 뭐 금전적인 부분이나 취업, 구직 활동 뭐 이런 얘기를 꺼낼 게 아니고 정말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커뮤니티 활동의 혜택은 세상 참 좁은데 나를 모르는 사람들과 미리 친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미리 친한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제가 지금. 왜 그런지를 제 경험에 빗대어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앞에 원리적인 부분이 조금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는 유명한 게임 이론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사람 두 명이서 선택지 두 개를 갖고 각각의 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협력하기, 배신하기 선택지가 있는데 선택을 하고 나와서 둘이 확인을 했을 때 같이 협력하기를 선택하면 둘 다 3점씩, 어느 한 사람이 배신하기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이 협력하기를 한다면 배신한 사람이 5점, 협력하기를 선택한 사람이 0점, 둘 다 배신을 한다면 각각 1점씩을 얻는 건 형태로 게임이 설계되어 있고요. 어, 높은 점수를 개인이 얻는 걸 목표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 보면 점수 구조만 봐도 둘 다 협력하기를 해서 점수의 합이 가장 높은 걸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어, 저 말고 상대방이 협력하기를 무조건 선택한다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제가 어떤 선택지를 해야 되지? 라는 걸 생각을 해보게 되면 신기하게도 조건을 따져서 생각해 봤을 때 이상한 배신을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잘 볼게요. 상대방이 협력할 때 제가 협력하면 3점이죠. 근데 상대방이 협력을 선택했을 때 제가 배신하면 5점이에요. 그러니까 협력하는 것보다 배신하는 게 저에겐 점수가 높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나눴으니까 상대방이 배신을 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제가 협력하면 0점, 근데 배신을 하면 1점이라도 얻는 거예요. 이게 딜레마라고 부를 만한 부분입니다. 배신을 선택하는 게 어찌되었건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죄수의 딜레마는 한 번만 선택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여러 게임을 진행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문제의식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한테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야, 시뮬레이터를 나한테 보내라. 그러면 여러 시뮬레이터들끼리 경쟁을 시켜서 점수가 가장 높게 나온 애가 누군지 순위를 매겨보겠다. 라는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1등을 한 전략이 뭐냐면 tit for tat이라는 전략이에요. 이 전략은 단순합니다. 조건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선택은 무조건 협력한다. 두 번째 선택은 이후 상대방의 이전 선택과 같은 선택을 한다. 입니다.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협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배신을 하게 되면 즉각적인 배신, 상대방이 직전 게임에서 배신을 한다면 즉각적인 배신을 통해서 보복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배신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다시 선택을 하는 게 있으면 바로 그 다음부터 다시 협력을 함으로써 적극적인 용서를 한다는 특징이 있는 거죠. 어, 이런 여러 선택지를 하는 게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들도 했었어요. 내가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 상대방이 모르게 해야겠다. 그래서 랜덤을 좀 섞는다거나 이런 전략을 취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 티스포텟 전략은 단순한 설계를 하고 이해하기 쉬운 설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내 전략이 어떻구나라는 걸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특징도 있습니다. 이런 게 1등을 했다라고 하면은 인사이트가 얻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위권 전략들의 전체적인 특징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선제적인 협력이라고 제가 단어를 했지만 첫 번째 선택이 협력인, 무조건 협력으로 하는
신전략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신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뭐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다시 협력한다고 손을 내미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게 만드는 것보다는 알기 쉽게, 그래서 단순한 전략을 취하는 것이 상위권 전략들의 특징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전략의 투명성, 그 다음에 선제적 협력,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저한테는 와닿은 부분이었어요. 저는 사람들이랑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라고 제가 파악해 나가는 노력을 들이기보다는 저를 열심히 알려요.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열심히 알리면 다른 사람들이 저를 파악하기 쉽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하기 쉬워진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가장 마지막 특징이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어, 선제적 협력 부분이 그래서 상위권 전략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고득점이기 위한 조건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 한 번만 발생하면 안 되고 여러 번 반복되어야 되고, 상대방들, 제가 게임을 하는 여러 상대방을 모두 구분하고 식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과의 게임 전적을 전부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선제적 협력이라는 전략이 들어간 이후의 다른 전략들이 고득점일 수 있다는 거죠. 이 조건들을 생각을 해보면 세상은 좁다, 업계 참 좁아, 이런 얘기랑 굉장히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좁은 세상에 선제적인 협력, 그러니까 처음부터 선이 손을 잡고 긍정적으로 다가가고 그 사람에게 무언가 내주는 행위를 하는 것은 좋은 전략이라는 뜻이에요. 궁극적으로 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많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전략이다. 그리고 상대방으로부터 다시 협력을 얻어낼 수 있는 좋은 전략이다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 업계, 그리고 지금 이 발표의 주제에 맞는 선제적인 협력은 역시 오픈소스 활동들 만들어서 공개하고 사람들한테 피드백 받고 쓸 수 있게 만들고, 커뮤니티 활동, 질문하고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라는 것들이 선제적 협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에서 눈에 띄어서 사람들이 제가 누군지 알게 하는 것, 어떤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게 하는 것이 이런 선제적 협력의 일종이 될 테고요. 그 덕분에 제가 어떤 사람을 직접 알지 못하더라도, 만나서 친해지는 시간을 갖지 않더라도 그 활동들 통해서 미리 친해지는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미리 친해진 것까지가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인 것 같고, 얘 때문에 운이 좋으면 생기는 이익들이 있어요. 그게 그동안 제가 설명했던 이익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미리 친해진 덕분에 얻게 된 것들은 이제 R 커뮤니티 활동을 제가 열심히 했었었는데, 거기서 데이터 분석 강의에 대한 제안을 받아서 강사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한테 강의 레퍼런스가 생긴 셈이죠. 그리고 같은 커뮤니티 내에서 저의 활동하시는 걸 계속 보셨던 분이 지금 제가 있는 회사에 이직할 때 추천서를 써주셨어요. 이 회사에 계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좋은 이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직접적인 이익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15년부터 커뮤니티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회사에 입사한 게 19년이에요. 그러니까 4, 5년 정도 걸린 셈인 거죠. 근데 이제 대학생 아니면 지금의 직장인들로 일하시는 분들에게 이직이거나 좋은 구직을 하기 위해서 커뮤니티 활동을 하세요라고 하는 건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은, 그냥 추상적인 이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 느끼고 얻는 것은, 데이톨릭 방송에 게스트를 섭외할 때 저를 아시는 분, 그리고 홀릭 방송을 알고 계시는 분을 섭외하는 거는 좀 굉장히 원활하게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기업의 채용 방송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엮여 있어서 딱 성사되기가 쉽지 않은 구조인데, 저를 아시거나 데이터 홀릭 방송을 아시는 분들은 잘 응해 주셨습니다. 이게 미리 친해진 덕분에 저를 노출하고 있고 방송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의 사람들에게 어, 선제적인 이익, 협력을 가한 덕분에 만들어진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나이가 들고 나서야 수다장이란 걸 알게 됐어요. 이런 발표 활동도 결국엔 수다의 일종이죠. 그래서 집이나 주변 친구들, 원래 중고등학생 때의 친구들하고는 지금의 관심사를 갖고 수다를 떨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커뮤니티만 가더라도 개발, 뭐 자동화, 뭐 사업,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책 쓰는 거, 읽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수다를 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은 제가 직접 얻는 이익이기도 합니다. 네트워크가 가지게 되는 이익에 대해서도 간단히 얘기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머리를 싸매고 직접 공부해서 해결책을 찾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지적률이 높은 사람의 네트워크 크기가 작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한테 부탁한다인데 이것 때문에 반대로 네트워크가 넓은 사람이 오히려 어, 지능이 약간 낮다? 근데 지능이 낮다는 표현이 IQ가 낮다 이런 개념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봤던 논문에서는. 저는 보면서 많이 공감을 했었던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겪는 문제의 레이어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저의 경험도 공유를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에 미리 친해져 있고, 네트워크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되는 거죠. 드디어 제목에 나와 있었던 R 형태소 분석 패키지에 대한 얘기를 꺼내볼까 합니다. 이게 제 경험치에 대한 얘기예요. 제가 R 커뮤니티 내에서 많은 활동을 했지만 패키지 개발자로서도 오래 오픈소스 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하게 되면서 제가 석사를 텍스트 분류 갖다가 땄는데 덕분에 이제 텍스트 분석 강의, 텍스트 마이닝 강의도 조금 했었어요. 그걸 18년 정도에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도구들이 어려워요. 개발자가 아닌 사람이, 연구자분들이 이제 처음 텍스트 마이닝 어떻게 해보겠다고 도구를 접근하면, 이제 R 같은 경우는 EXE 설치 이 정도로 끝나긴 합니다만, 자바 설치, 이런 거는 환경 변수, 경로 설정, JDK가 뭔지, 막 이래 버리니까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 텍스트 형태소 분석기에 가장 유명한 KONFP라는 패키지가 최근에 R 패키지 공식 저장소인 크랜에서 내려가서 설치하는 과정이 까다로워졌고 어려운 문제가 여전히 있고요. 또 고속 형태소 분석기인 미케코를 랩핑한 R 미케코 같은 경우는 원문 복원, 그러니까 유용한, 그다음에 유용하 이 두 개를 따로 분석해 주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 사전 기능을 사용하는데 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설치하기 쉽고 원문 복원이 잘 되면서 사용자 사전 기능을 제공하는 패키지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패키지 개발자를 시작하게 된 게 뉴스 크롤러를 만들면서였는데 그걸 만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한 삽질을 다른 사람도 똑같이 하는 건 굉장한 낭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패키지 하나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했더니 생기는 이익이 생겼어요. 제가 석사 공부를 위해서 크롤링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논문을 쓰기 위해서. 근데 이제 논문을 쓰는 많은 분들이 크롤링 공부를 일부러 해야 된다는 건 되게 큰 손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들어서 공유했던 기억이 나고, 그 텍스트에 대한 형태소 분석기, 쉬운 형태소 분석기를 만들기도 저도 비슷한 맥락에서 접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근데 제가 능력이 안 돼요. 보신 것처럼 분석가 커리어를 처음에 시작해 보려고 석사를 간 거고, 전공을 따지자면 기계공학과 출신이어갖고, 다른 개발 공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제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특히 그래서 형태소 분석기를 직접 만들 능력도 안 됐고, CPP, 그러니까 R은 C++를 직접 랩핑해서 패키지를 만들면 설치를 쉽게 할 수 있다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키위라고 하는 CPP 형태소 분석기를 찾아놨었어요. 근데 이거를 바인딩해서 패키지를 만들 능력이 없었던 거죠. 그래갖고 저한테 이제 이런 알턴 2, 충치처럼 계속 저를 괴롭히게 되는 주제가 됐습니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능력 안 되는 것들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가라는 걸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됐는데, 할 수 있는 걸 해보자. 어떤 걸 해볼까라고 했을 때 KONP 패키지는 설치를 하는 게 어려웠으니까 설치 쉽게 만들자라고 해서
좀 더 쉬운 거였던 파이썬 언어 설치를 위한 콘다 설치 패키지를 개발을 하게 되고요. 그 연습을 기반으로 JDK 설치 매니저를 좋은 걸 찾아서 그걸 설치하는 패키지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삽질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19년 중반부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JDK 설치 매니저도 종류도 다양하고 여기도 또 갑자기 엄청 큰 야크털 깎기의 이 기운이 느껴져서 제가 고생을 하던 중에 AWS에서 코레토라고 하는 자바 배포판을 공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 설치하는 거 하지 말고 여기서 만드는 거 안정적일 테니까 이걸로 그냥 설치하는 패키지를 만들자 라고 하고 코레토알 패키지를 만들고 이거를 파이썬, 자바 그리고 다른 언어들도 있는데 R은 여러 언어를 랩핑하고 바인딩에 쓰는 스크립트 언어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보면 이런 게 더 쓸모 있을 수 있겠다 하고 만들게 됩니다. 물론 현실은 치궁창입니다. 이 각 여러 OS, 윈도우, 리눅스, 맥OS를 한꺼번에 지원하는 설치를 잘하게 만드는 게 저의 능력으로는 쉽지 않더라고요. 아니, 자동으로 좀 다 해주지, 이거 참 어렵나?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에는 많은 이슈들이 만들어지면서 제가 제 능력을 벗어나는 상황이 돼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던 와중 제가 2021년 올해에 코딩 맛집의 커뮤니티 참여하면서 새로운 기회가 찾아와요. 제가 2년 동안 하던 삽질에서 여기에는 C++ 개발을 경험이 있고 익숙하신 분들이 꽤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좀 드렸더니 어, 관심을 가져 하시는 분들은 있지만 R 패키지 개발 자체는 관심이 없으시고 C++에 대한 다른 개발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 좀 계셔서 어? 여기에 권건모님께서 고어 바인딩 패키지는 어떠냐라고 제안을 주시더라고요. 저한테는 좋은 선택지였어요. 지금 회사에서는 고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만들면서 제가 또 야크털깎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어 사실 저한테는 이익이 좀 있어요. 키위 형태소 분석기 프로젝트의 구조와 동작 방식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자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이 키위고 중간 산출물인 키위고는 2021년 10월 23일 날 시작해서 31일 모든 기능을 구현하는 걸로 종료해서 총 9일 소요했습니다. 아, 정말 엄청 오랫동안 한 줄 알았더니 빨리 9일 만에 만들었던 결과물이라는 사실이 저한테 되게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키위고를 통해서는 저는 여러 개발적인 관점들, 그리고 제가 직접 알아야 되는 여러 지식들을 얻을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백엔드 개발자로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몇 가지 저의 기능들도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질문을 R 커뮤니티에서 질문하시는 분들에게 재현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코드를 다 알려줘야 된다. 그리고 동작 가능한 코드를 올려줘야 된다라고 계속 조언을 드렸었는데도 제가 이슈를 제기할 때는 또 까먹고 안 하는 형태로 하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역시 재현 가능성 높은 코드가 있어야 커뮤니케이션 할 때 문제를 많이 줄일 수 있구나라는 걸 또 한 번 깨닫게 된 프로젝트였습니다. 거기다가 뭐 프로젝트 관리 방법, 또 자동화 방법, 뭐 네이밍 센스서부터 Git의 사용법, PR, 뭐 이슈 레이징하는 방법 이런 것도 많이 알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많은 사수들을 통해서도 겪을 수 있고 오픈소스 활동을 통해서 겪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이제 안쪽에 계신 분들이 홍보도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이런 문제의식, 그러니까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셔서 홍보도 했습니다. 긱뉴스에도 올리고요. 아마 3포인트 올라갔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생활 코딩에도 공유를 하고, 공유 19회, 그 다음에 좋아요 등의 리액션이 67명에게 받은 감사한 경험이었습니다. 덕분에 저희 키위고 패키지의 스타가, 깃헙 스타가 17개였어요. 그것만 해도 엄청난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5개 넘는 것도 거의 없는 상황이니까요. 이 키위고 패키지를 만들면서 결국에는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하는 게 좋을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2년 넘게 혼자 해결하지 못해서 돌아가던 문제를 9일 만에 중간 목표를 해결하게 됐고요. 저는 많은 학습 기회가 생긴 거죠. 실전 학습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협력할 때는 특히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그대로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협력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마지막에 부캐로서 활동하는 것 중에 포코넬피라고 하는 프로젝트도 여러 가지 레포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지만 거의 저 혼자 해요. 그때 가졌던 여러 제약점들도 이번 경험을 통해서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거기에 목표를 갖고 기여 활동을 하는 걸 통해서 여러 명이서 하는 것에 대한 장점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건 특히 이제 각자의 분야에 실력도 있고 성장에 대한 욕구도 넘치고 의욕 넘치는 분들이 많은 곳에 활동을 하면 그리고 그곳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때 얻는 기쁨들을 알게 된 거죠. 이 인터랙션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커뮤니티에 참여했을 때의 장점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게 저에게 있어서 코딩 맛집이 그런 곳인 겁니다. 코딩 맛집? 예, 제가 참여함으로써 방금 전의 경험들, 그 다음에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이것 말고도 많아요. 야물 파일을 가지고 자동으로 GitHub 액션을 통해서 GitHub 조직 계정의 멤버 관리를 하는 프로젝트도 있고, 딥러닝 동영상 리소스 중에 PRCB라는 게 있는데, PRCB의 앱을 만드는 프로젝트도 있었고 그 경험도 저에게 굉장히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발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교육적인 것도 그렇고 여러 사람과 인터랙션을 통해서 사이드 프로젝트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곳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저한테는 코딩 맛집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추천을 드립니다. 커뮤니티에 참여하시고 여기 모드콘, 모두의 연구소도 물론 커뮤니티에서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맞는 커뮤니티에 참여하세요. 그게 제가 이 발표의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런 중에 제가 같이 잘 참여하고 있는 이 코딩 맛집도 고려를 한번 해주시고 링크로 한번 들어와서 구경도 한번 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